네,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사용하는 협업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 좀 안 되게 아마 말씀을 나눌 것 같고, 그래서 이력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진은 제가 재작년 2022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었어요. 한 달 동안 걷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900km 정도 걸었는데, 그래서 수영도 있고, 좀 지금이 더 젊어 보이려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에어프레미아 랩스라는 곳 항공사예요.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의 IT 자회사를 같이 창업하고 이제 프론트 리드로 있고요. GD라고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고 구글에서 이 기술에 대해 좀 개발자들에게 가이드해줘라는 그런 앰베서더, 에반젤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GD 안드로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엔 뱅셀러드 이제 드라마의 컴퍼니라고 학생분들은 많이 안 쓰실 수 있는데 리멤버라고 이제 명함 찍으면 입력해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초기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창업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동대가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시다고는 들었어요. 혹시 한동대 아닌 분 손? 네, 그래서 꽤 있군요. 네, 그래서 뭐 한동대 얘기는 어차피 강의 내용 중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추억파를 짧게 해드리면은 08학번의 전산전자공학부이고 공학심화는 안 했었습니다. 했다가 그만뒀거든요. 그 교양 듣기 싫어서. 그리고 2019년 2월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왜 08인데 31살에 졸업했지?는 뭐 다른 영상에서 보시고 오늘 이 얘기를 나누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오늘 협업 도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오늘 마무리 짧게 하고 이제 크게 그냥 세 목차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도구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도구들이라면은 야 이게 뭐지? 라고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한두 개 도구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 이해시킬 수 있겠지만은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이 실무에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협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는구나, 저런 도구가 있구나. 그래서 이름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가져가는 목표로 들으시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아마 회사원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 네, 몇 명 있군요. 회사 다니시는 분한테는 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에겐 좀 어려울 수 있고 회사 다니는 분에게 쉬울 수 있는 내용이다. 자, 협업 도구를 들어가 보면 일단 코드 관리를 해야 되죠. 저희가 IT 회사 스타트업 쪽으로 들으려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IT 스타트업이라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코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코드 관리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Git 쓰시면 됩니다. 혹시 SVN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군요. 네. 나이가 많으신가? 옛날에 저 학생 때는 SVN이라고 Git 이전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쓰면 안 된다. Git을 쓰십시오. 형상관리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도구,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을 추적한다. 그 소프트웨어는 코딩을 하면은 텍스트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 텍스트가 그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저렇게 변했다. 그래서 텍스트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로드하는 거. 그래서 코드를 저장하고 다시 로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학생일 때는 Git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Git 안 쓰고 그냥 과제하면은 G파일로 보내고 제 카톡으로 받고 많이 그랬었던 것 같은데 Git을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계속해서 저장하면서 언제든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각자 G파일로 보내면은 환경 설정까지 같이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너 거에서는 되는데 내 거에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데 Git으로 하면은 환경 설정은 안 보내고 딱 필요한 코드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다.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Git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명령어뿐만이 아니라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냥 그나마 매우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만 제가 적어놓은 거고, 뭐 add는 내가 작업한 거 올리는 거, reset은 돌리는 거, 리버트는 푸시한 거 돌리는 거, 커밋을 저장하고 머지는 합치는 거, 리베이스는 트리 조정하는 거, 체크아웃은 이동하는 거, 체리픽은 커밋 단위로 가져가는 거 하면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단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터미널에서 명령어로 작업을 하긴 해요. 그게 간지가 좀 나지만 간지만 쫓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Git 너무 어려워 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UI로 틀이 쫙 나오고 마우스 드래그 쭉 하면 그냥 머지도 되고 이런 도구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소스트리라고 이제 이런 깃 클라이언트의 원조격인 애가 있고, 근데 소스트리 이후에 또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깃크라이켄이라고 좀 유료긴 해요. 근데 요즘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쓰시고, 그냥 깃허브 데스크탑이라고 무료 앱도 있어요. 그거 쓰셔도 되고, 토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GUI로 마우스로 뚝딱 가능한 깃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명령어 어렵게 도전하지 마시고 쉬운 걸로 하면 된다. 저도 많이 써요. 왜냐면 명령어를 하면 트리가 시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걸로 하면 쫙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병행하면서 쓰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많이 쓰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기수로 코드 관리를 지금까지 나 혼자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우리 협업 강의잖아요. 그래서 팀원과 코드를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공유를 하려면 코드를 어딘가에 올려야겠죠? 올린다는 건 이제 공통 저장소, 서버가 있는 거고, 코드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코드 저장 플랫폼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개, 깃허브, 빗법, 깃랩이라고 있는데 셋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깃은 법이지만 요 세 개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셋 다 아무거나 쓰셔도 어느 회사든 다들 많이 쓰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굳이 딱 뭔가를 찍진 않겠지만 깃허브이 아무래도 대세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보다. 그래서 저는 깃허브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빗법깃이나 깃랩도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깃허브는 깃 플랫폼 또는 코드를 원격으로 저장하는 곳이고요. 깃 변경 이력은 깃은 이제 텍스트를 저장하는 그 변경 이력들을 모두 한 서버에 모아놓고 팀원들이 이제 거기 다 들어가서 팀원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푸시나 이제 풀 리퀘스트. 이것도 사용 방법이 엄청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개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푸시는 내가 깃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커밋을 했어요. 그걸 여기 서버에 올리는 게 푸시고, 풀 리퀘스트는 이제 푸시한 거면 브랜치가 달라져 있는데 그 다른 예를 들어 A라는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머지해줘 라고 요청을 깃허브에다 올리는 거예요. 풀 리퀘스트에 대해 그냥 짧게 스샷을 보여드리면, 저희 빨간 줄은 지워진 줄이고 초록 줄은 추가된 라인이거든요. 이제 저렇게 보이고 여기 아래 코멘트도 있죠. 그래서 코멘트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경한 코드 라인을 머지해줄래? 라고 팀원들한테 리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변경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코드 리뷰를 요구해서 어떤 라인별로 리뷰를 받는 거죠. 뭐 코드 리뷰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텐데, PR 날려서 PR에서 코드 리뷰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PR은 실무에서 무조건 하는 거다. 코드 리뷰를 하려면. 그래서 깃허브에는 이제 레포지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저장소가 이제 하나의 레포지토리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근데 레포지토리가 여러 개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무조건 여러 개겠죠? 한 가지 프로젝트만 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론트랑 서버만 해도 일단 두 개가 나오고, 뭐 서비스가 여러 개나 하면 레포지토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회사에서는 이거 어떻게 관리할래? 하면 이제 깃허브 엔터프라이즈라고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금까지 말씀드린 기능은 모두 무료였으니까 이제 학생 신분에서는 그냥 무료로 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엔터프라이즈로 가면 회사에선 돈 좀 내라.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팀원들하고 레포지토리들 이제 공유하고 레포지토리별로 권한을 관리해요. 어떤 거는 좀 중요한 거라 이제 몇몇 매니저만 봐야 돼. 어떤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드 못 훔쳐가게, 저장소 확장, 그 외 기업용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깃허브 엔터프라이즈 프라이싱이라고 치면 테이블로 쫙 비거가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이런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내면서 깃허브를 쓰는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좀 요즘 멋있는 거 보여드리면은 코파일럿이라고 되게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이제 개발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주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코드가 그냥 나옵니다. 짠! 개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저희 회사도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씁니다. 요즘에 제 동료들도. 코파일럿이 매우 좋다. 그냥 주석으로 나는 어떤 인풋 넣고 어떤 아웃풋 넣을 거야. 코드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돼서 정말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깃허브 엔터프라이즈하고 별도긴 한데 이제 따로 결제하면 쓸 수 있는 기능이고, 그래서 AI로 요즘 챗GPT 뭐 다 엔진 똑같아요. LLM 써서 하는 거니까 AI로 코드를 추천한 거고, 깃허브 관련해서는 일단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건데 그냥 키워드만 가져가시라고.
그런 GitHub으로 코드 저장하고 너무 좋아. 그럼 동료들이랑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죠? 하고 딱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만난 건 깃플로우를 아마 가장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디벨롭, 그 피처, 릴리즈, 마스터. 그래서 이제 합치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 나온 게 GitHub 플로우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최신의 실무에서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트렁크 베이스라고 오직 브랜치를 하나만 유지하고 피처 브랜치를 다 배포 가능한 형태로만 만들어서 머지한다 라는 브랜치 관리의 극도로 단순한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알아만 두시고 따로 공부하시고 실무에서도 정확히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씁니다가 아니라 이 세 개 이론을 적절히 자기 상황에 맞춰서 좀 바꿔서 써요. 저희도 이대로 쓰진 않고 저희만의 이제 규칙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저희만의 규칙을 만들려면 이런 걸 아는 거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부해 두시면 좋다. GitHub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야죠. 개발만 한다고 이제 프로덕이 나오진 않으니까 디자인 요즘에 뭐로 관리하나요? 그래서 압도적인 피그마입니다. 이것도 절대적이에요. 요즘 디자이너들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포토샵으로 가이드를 그리던 때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옛날이고 진짜 그 이전에 제플린이라고 스케치에서 그다음 제플린 뭐 이런 툴이 넘어간 게 있었어요. 그런 가이드 툴이 있다가 이제 피그마로 완전히 또 넘어왔습니다.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고. 피그마는 사람들이 왜 쓰나요? 보면은 지금 마우스가 막 동시에 움직이죠. 이게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화면에서 다른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걸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봐봐. 그래서 마우스 이제 같이 끼면서. 그래서 피그마가 어떻게 그 이전 플랫폼을 다 물리치고 1등이 됐나 하면 동시 편집을 가장 먼저 내놓은 플랫폼이어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툴이죠. 그래서 피그마는 그럼 뭘 하는 애인가요? 디자인 작업을 일단 해요. 디자인 그리고 하는 건 피그마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고 가이드 작성, 그냥 그림만 이쁘게 나온다고 개발이 가능하진 않으니까 뭐 여기 마진은 어떻게 되니, 패딩은 어떻게 되니, 컬러 코드는 어떻게 되니 이런 가이드를 하나하나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도 만들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앱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 피그마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앱은 아니에요. 실제 막 동작을 하는 건 아니고 딱 이 디자인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는 거지만 이거 우리 프로덕트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를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피그마로 이렇게 좀 몇 가지 플로우 그려놓고 이거 누르면 저걸로 동작해라고 다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피그마 내에서. 그럼 프로토타입 나와서 이런 느낌인데 이거 개발하면 어때? 서로 논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진짜 될 것 같으면 개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그마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 수 있어서 참 좋다. 네, 더 잘 쓰려면 이제 두 가지 또 핵심 기능을 추가로 소개해드리면 디자인 시스템이랑 플러그인이 있는데 디자인 시스템은 뭐냐?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서비스 내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값들이 있고 공통적으로 쓰는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번 개발할 때마다 모든 화면, 모든 컴포넌트마다 다시 개발하기가 귀찮은 거죠. 디자이너도 또한 다시 디자인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몇 가지 약속을 해놓자. 그래서 그걸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디자인 시스템의 가장 유명한 회사는 토스죠. TDS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요즘 회사들은 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피그마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여러 화면에서 재활용을 하는 거를 피그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그인으로 넘어가면 플러그인 자체가 뭔가 이제 꽂아서 기능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그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 피그마는 디자인 툴이잖아요. 그럼 그림이 딱 나오는데 그 그림에서 요 CSS 젠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그냥 CSS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CSS를 우리가 안 짜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석된 걸로 복붙해서 하면은 또 개발 생산성이 늘어나겠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HTML2 디자인이라고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 그거를 그냥 디자인으로 끌어다줘요. 피그마에다가. 이건 이제 디자이너한테 좋은 툴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챗GPT가 또 붙었습니다. 요즘 AI가 엄청나니까 그냥 텍스트로 뚝딱 이런 느낌의 그림 만들어줘. 이렇게 다 이미지를 후다닥 만들어주는 안도라는 애가 있고요. 요것도 AI인데 와이어 프레이밍을 또 AI를 써서 나는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이밍 좀 짜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리소스들을 이용해서 후다닥 이제 와이어 프레이밍이 자동으로 나오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저희도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다국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한글로 기획을 최초에 하지만, 이 한글을 영어로도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국어 플러그인 붙이면은 피그마 내에서 이제 같은, 한국어로 볼래 설정하면 한국어로 보다가, 일본어로 볼래 하면 일본어로 보여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번역도 이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라우딩이라는 별도 플랫폼이 있는데, 둘이 연동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플러그인을 붙이면 피그마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참 좋다. 디자인은 피그마. 네, 계정 관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빠른가요? 제가 내용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 그냥 호다닥 가고 있는데, 계정 관리가 하면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면은, 카카오 SDK를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카카오 디벨로퍼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 계정이 있어야 카카오 거기다가 앱을 만들고 이제 키도 받아오고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누군가는 가입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그럼 누군가한테 이거 관리자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로그인해서 키도 받고 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M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드짱이라고 이제 해놓은 아이디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발자가 100명이면 어떡하죠? 그런데 이제 그 계정 관리자는 하루 종일 이것만 답변하다가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번 답변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기업에서 하는 방법은 비밀번호를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 저장소에서 알아서 가져가 라는 방식을 합니다. 그럼 그 저장소들이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패스워드, 비트와드, 라스트패스. 그래서 원패스워드가 가장 비싸고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저희도 원패스워드 쓰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온 것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안 사용해봐서. 저는 원패스워드만 사용해봐가지고. 근데 저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일단 원패스워드가 좀 가격이 너무 살인적이어서 이제 싼 걸 찾다 보니까 저는 경쟁 플랫폼들이 나왔고, 저거를 쓰는 스타트업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고려해서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원패스워드만 써봐서 원패스워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대략 이런 UI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애저에 저 유저네임 있고 패스워드 있고, 저희가 저장해놓고 저 애저라는 란을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권한 관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이제 알아서 복사해 가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 여러 가지 비밀번호 다 저장해놓고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계정 공유를 하는 게. 저런 식으로 하나의 계정이 하나인 건 변하지 않았잖아요. 비밀번호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됐지만, 근데 요즘에는 비밀번호만 있다고 로그인이 되지 않거든요. 2차 인증이라고 항상 핸드폰으로 뭐 문자를 받든 이메일로 뭐 1, 2, 3, 4를 받든 그런 거 다들 해보셨을 거잖아요. 2차 인증이 있는 경우인데 아이디 주인이 휴가를 가버렸네. 그럼 비밀번호는 알아서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인증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거 3분 안에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지죠, 다시. 또는 비밀번호가 다른 루트로,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공유가 됐으니까 요거 그냥 복붙해가지고 내가 이제 경쟁사한테 비밀번호 다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물론 이게 불법이라서 많이들 절대 그러진 않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계정 공유보다는 권한 관리로 합니다, 기업은. 그래서 계정 공유는 물론 많이 해요. 저건 이제 부득이하게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따지면 권한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에선 권한 관리로 풀어라. 정 안 되면 계정 공유해라. 이게 거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계정들을 따로따로 만들고, 너한테 이제 관리자 권한을 줄게, 너한테 뭐 매니저 권한을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또다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참 회사가 문제가 많아요. 예, 학생일 때는 참 마음 편하지만 기업 운영이 힘듭니다. 권한 관리는 사람 수 곱하기 사스 수만큼 어려워요. 사스라 하면 그냥 서비스 솔루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례를 하면, 입사자가 N명이라고 했는데, 쉽게 100이라고 합시다. 100명이 입사를 했는데 우리 기업에서 한 10개의 사스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명한테 10개를 일일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몇 번이죠? 1000번인가? 그럼 1000번 이거 권한 주고 있으면 그 사람 일 못해요. 거의 그 정도죠. 그러나 누군가 퇴사를 했어. 그럼 또 10개 사스 권한 제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 일을 못하겠죠. 그리고 직군에 따라 그냥 권한 줬다 뺐다만 하면 모르겠는데, 누구는 매니저, 누구는 디벨로퍼, 누구는 뭐 번역가, 누구는 디자이너, 이렇게 권한 관리를 다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플랫폼마다. 그래야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사람 수 곱하기 사스 수가 아니라 곱하기 권한 수 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너무 어렵다 진짜.
그래서 효율적인 권한 관리 방법을 좀 고민해 보니까 일단 조직원을 내부적으로 그룹핑을 해요. 개발자, 디자인, 마케팅, 입사할 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조직원을 한 명 한 명 보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룹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면 좀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니까 숫자가 줄어들죠. 고려할 수 있는 숫자. 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게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만든 그룹이잖아요. A, B, C는 우리 회사원이에요. 우리 회사원이 다른 소프트웨어에 권한을 부여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카카오를 했으니까 카카오가 우리 그룹을 알 게 뭐야? 모르죠. 다른 회사 솔루션인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그래서 옥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완전 회사 솔루션이라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조직에서 계정을 관리하고 접근을 관리하는 그런 도구고요. 그래서 옥타에서 계정을 생성합니다. 회사 계정을. 누군가 입사하면은 옥타에서 계정 생성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룹도 옥타 내에서 부여를 해요. 그리고 사스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럼 옥타는 도대체 우리 그룹에 다른 회사 솔루션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적인 얘기라 자세히 얘기 안 할 텐데 제 아래 사스에서 사물이라고 이제 보안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물이란 게 지원되는 사스에서는 저 옥타랑 서로 계정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자세히 기술적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보안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참 좋아진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표준이 그냥 새로 나와버려서 이걸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옥타 계정으로 사스 계정을 접근한다. 이러면은 깃허브에 내가 가입하지 않고 내가 받은 옥타 계정으로 깃허브에 로그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연결해주는 게 사물이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다. 그래서 옥타 대시보드를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느 회사에 입사하면은 가장 먼저 보는 화면. 입사했을 때, 나 이제 무슨 플랫폼들 권한 받았죠? 옥타 대시보드 들어가 보세요. 따라락, 나 이거 쓸 수 있네. 그냥 로그인하면 돼요. 내가 받은 계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에게 있어서 권한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옥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서 프로그램은 아마 뭐 많이 쓰시겠지만 오피스와 한글 이건 버릴 수 없죠. 문서 프로그램은 이거 열심히 쓰시면 되고요. 근데 문서 클라우드도 요즘에 많습니다. 프로그램과 클라우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서버에 올리고 하는 거니까. 오피스 365, 구글 독스, 컴플런스, 노션 뭐 대략 이 정도를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노션이 요즘엔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 웹에서 편집이 된다. 뭐 그 외에도 이것저것 다른 게 있지만 가장 큰 건 이거죠. 이제 여기 오피스 365랑 구글 독스는 원드라이브라고 MS에서 이제 드라이브 쓰는 게 있어요. 그 원드라이브라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의 내부에 파일로 계층을 정리를 합니다. 좀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 파일 시스템과 동일하다. 우리 이제 데스크탑 눌러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 구글 드라이브 그냥 스샷을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구글 독스 만들고 폴더링해서 이제 넣으면은 파일로 계층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오피스 365도 이렇습니다. 원드라이브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노션이랑 컴플런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웹에서 그냥 웹 자체에서 폴더링하고 페이지 링크를 페이지 내부에 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션의 그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 폴더링이 그냥 노션 내부 왼쪽에 쭉 저렇게 계층을 나눌 수 있고 페이지 내부에서도 뭐 테이블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 플랫폼 그럼 뭘 쓰나요? 아까 뭐 피그마드 기시는 이제 법이다 막 이거 쓰세요 했는데 이건 사실 뭘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4개 다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 회사들도 각자 알아서 쓰고 있고 근데 저희 회사는 노션을 쓰긴 해요. 근데 요즘 스타트업들은 노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워낙 편하니까. 다른 플랫폼들도 훌륭하다. 뱅셀러 때는 구글 독스랑 컴플러스 둘 다 썼습니다. 오피스 365 쓰는 회사도 많아요. 왜냐면 오피스 라이센스가 함께 딸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도 장점이 있죠. 그래서 문서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여러 가지를 담은 용어인데요. 메일 보내야죠. 우리 회사 들어가면 메일 무조건 제일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일 보내고 파일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파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일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팀원들의. 그리고 업무 관리 플랫폼. 사실 이거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능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3개죠. 그럼 저 대표적인 3개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웃룩, MS 거죠. 그리고 네이버 웍스, 뭐 그 애들 사실 몇 개도 있어요. 카카오도 있고 라인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개 다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것도 되게 좋은 플랫폼이지만
네이버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안 써봤고 아웃룩이랑 구글 워크스페이스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구글을 추천합니다. 사실 아웃룩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피스 라이센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오피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뭐 법무팀이든 뭐든 간에 오피스 구독해야 되는데 아웃룩을 써버리면은 오피스 라이센스까지 한꺼번에 개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저는 구글을 쓰시고 오피스 필요하면 별도 구독을 하는 걸 추천은 드립니다. 근데 좀 더 비싸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선택하시면 되는데 플랫폼의 편함만 따지면 저는 구글이 더 좋더라. 그래서 요거는 메일이죠. 뭐 지메일 아마 많이들 쓰실 텐데 일단 메일이 있고 드라이브도 있고 캘린더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팀원들하고 공유하는 UX가 전체적으로 저는 아웃룩보다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까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 들어오면은 요 정도 공유로는 택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 HR도 해야 되죠. 사람 누구 들어오고 누구 나가니?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 누가 들어와? 매니저 누구야? 담당 누구야? HR 관리해야죠. 채용도 해야죠. 우리 돈 어디 썼어? 재무도 해야죠. 나 이거 할래요? 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를 이제 누가 서명하는 걸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결제라고 하는데 그 결제도 해야 되죠. 그 외에 산업 흐름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우리 외부의 고객들이 만나는 서비스가 아니라 회사 관리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게 툴 이름이거든요. 뭐 SAP, 월데이, 조호, 플렉스, 레몬베이스 평가하는 거, 그리팅, HR 하는 거 자체적으로 그룹 웨어도 만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다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사팀, 재무팀, 사원팀, 법무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신경 안 씁니다. 저기서 우리 이거 씁니다 결정하면은 네, 그냥 쓰시면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는 모르고 그냥 그렇구나 쓰면 돼요. 너무 다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업 관리는 이제 혼자 일할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작업 관리를 하면 되는데 팀으로 하면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팀원들이 뭐 10명 있다고 합시다. 다들 바쁠 거예요. 놀진 않겠죠. 근데 저놈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빠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또 어떤 매니저 입장에서는 A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요거 마감이 언제지? 그리고 진행이 어디까지 됐을까? 마감이 일주일 뒤인데 지금 진행이 한 그래도 80%는 되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다들 받는데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팔로잉하는 것도 그렇고 팀 작업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이유가 뭘까? 뭐 이런저런 이거 외에도 작업에 대해서 이제 팀을 매니징하는 관점에서 수많은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작업 플랫폼, 작업을 관리하는 플랫폼들을 쓰는 거고 팀 업무를 트래킹하고 측정하고 다시 개선까지 여기 계속 사이클이거든요. 트래킹, 측정, 개선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작업 관리 플랫폼이다. 근데 요거는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라, 트렐로, 플로는 또 우리나라 거예요. 그리고 아사나, 원데이, 레드마인은 진짜 옛날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 플랫폼이고 이것도 뭐 절대적인 답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라를 많이 써봤습니다. 엑셀이든 그 에어프레미어에서. 그래서 지라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칸반보드가 있죠. 칸반보드가 뭐냐 하면 작업을 티켓화해요. 내가 어떤 개발을 합니다 했을 때 작업 목적이랑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티켓을 만들고 그거를 진행 단계별로 지금 시작하기 전이다, 투두다, 인프그레스다, 돈이다, 아니면 뭐 리뷰가 있다면 리뷰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럼 요 칸반보드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이거 왜 할까? 작업이랑 업무 흐름을 시각화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각화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작업 관리 플랫폼을 왜 써요? 우리 작업을 시각화하려고 하면 저는 99%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각화하고 우리 팀원들과 공유하려고 작업 관리 플랫폼을 쓴다. 그 티켓은 뭐냐? 작업을 시각화하고 기록하는 거죠. 작업 하나하나를. 작업 내용이랑 뭐 일정, 담당자, 코멘트, 그의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티켓으로 씁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서 쓰면은 저 이슈 번호가 있는데 이슈 번호가 그냥 티켓 개수랑 동일해요. 저 뭐 몇천 번은 그냥 가뿐히 남습니다. 저희도 한 2~3천 번 그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작업들을 그냥 각자 많이 생산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GitHub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라랑 GitHub이랑 연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GitHub PR 타이틀에다가 저희 테크 1666 돼 있잖아요. 그런 테크 1666에 해당하는 지라 티켓에
오른쪽에 디벨로먼트 패널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브랜치 투 커미트 원 풀 리퀘스트라고 써 있는데 그냥 GitHub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저거 누르면 PR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GitHub에서 티켓 번호만 연동해 놓으면 이제 보통 PM이나 다른 디자이너들은 GitHub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지라에서 티켓 딱 누르고 이거 이제 개발로 너무 어디까지 진행이 됐네. 저기 머지드라고 되어 있는데 머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인프로그레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더 트래킹을 서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투웨이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GitHub에서 PR 티켓 번호 연결하면 PR에서 티켓으로 또는 티켓에서 PR로 서로 작업 내용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꼭 연결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GitHub이랑 지라 티켓 1위도 연결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결을 좀 팀원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히스토리를 갈 수 있으니까. 연결을 잘 해놓으면은 제가 코드를 작업하다가 그 ID에서 뭐 VS 코드든 인텔리제이든 작업을 하다가 어노테이트 하면은 여기 라인 누가 썼는지 나와요. 그럼 그런 식으로 GitHub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PR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라인을 수정한 PR로 들어가지고 PR의 티켓 번호가 있으니까 그것 타고 티켓을 들어가면 이 라인이 어떤 배경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더 풍부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쓰면은 이제 공유하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지라의 스프린트라는 게 있는데 좀 에자일 얘기는 오늘 안 할 거지만 에자일 방법론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공유되는 스프린트가 있고 스프린트의 정의는 티켓을 쌓고 정리하는 주기, 저 주기를 스프린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로 2주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3주 할 수도 있고 1주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저 주기가 의미하는 거는 업무를 측정하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린트가 없으면 티켓이 그냥 영원히 쌓이겠죠.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이제 쌓이다 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만든 건지 뭐 몇 개가 쌓이는지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 주기를 정하게 되면은 우리 요 2주 동안 할 일로 정하자. 2주 뒤에는 티켓 다 정리되잖아요. 완료가 안 됐어도 2주 동안 우리 뭐가 완료가 안 된 애가 보이게 되잖아요.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수정하는 단위가 생기는 거고 스프린트를 쓰면 이제 회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2주 동안 우리 티켓 몇 개를 예상했었지 그 중에 몇 개를 처리했었지가 보이게 되니까 이게 지라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뭐 번업 보고서, 번다운 보고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들이 있는데 딱 스프린트 종료하고 보고서 들어가면은 너네 이렇게 일했었어 이게 수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주기 내에 목표 티켓 수 대비 완료 티켓 수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그 티켓 수뿐만이 아니라 2주 동안 한 개도 안 줄어들다가 2주 뒤에 갑자기 막 100개를 없애버렸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 티켓이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야 좋은데 그런 속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측정한 값들을 돌아보면서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어땠는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그런 회고가 있다. 그래서 지라를 쓰면 회고까지 가면 정말 좋죠. 그리고 배포 관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포 관리는 뭐 전혀 배포는 기술적인 얘기니까 딴 얘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요번 버전에 뭐 나갔어요? 라는 질문을 PM들이 가장 많이 하는 탑1 질문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요번 버전에 뭐가 나갔는지 릴리즈 노트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개발자들에게 공유를 해주기 위해서. 지라에서 티켓 단위로 우리가 일을 했다면은 그 티켓들에다가 버전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버전 들어가면 요번 버전에 들어가는 티켓들 쫙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버전을 생성하고 버전에 티켓을 연결하고 버전 배포 시에 릴리즈 노트가 자동 생성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라 티켓들이 벽에다 그 작업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이거 나갔구나. 그래서 버전의 티켓 연결은 또 자동화도 가능해요. 근데 이 자동화는 뭐 딸깍으로 되진 않고 지라의 자동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다 개발을 좀 해야 되고 이제 GitHub의 워크플로우라고 GitHub 액션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좀 개발을 해야 되긴 해요.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버전에 티켓 연결하는 것도 자동화해서 내가 GitHub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GitHub에 마일스톤을 달면 그 마일스톤에 맞는 지라 버전이 생성돼서 자동 연결까지. 그러니까 개발자는 그냥 GitHub에서 열심히 개발했는데 지라의 배포 관리까지 싹 다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개발자까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지라에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그인도 있어요, 지라에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앱을 활용하면 티켓을 더 잘 관리하고 외부와 연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나 좀 보면은 지라에도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프로젝트별로 버전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그 버전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요. 뭐 1.0.0인데 ABC 프로젝트의 티켓들을 다 1.0.0에 이제 이어붙일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라의 한계를 그냥 좀 약간 보완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이고,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OKR이라는 단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목표 뭐야? 올 한 해 목표가 잘 됐다고 되는 지표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OKR을 만들고 OKR에다가 티켓을 연동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죠. 왜냐면 일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뭐 먼저 할 거야가 항상 핵심이거든요. 티켓에다가 스코어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가 높냐를 이제 스코어링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좀 폭슬리라고. 지라에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통해서 회사 관리하는 거를 더 이제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얘기 안 할 건데 못다한 이야기, 이것도 그냥 키워드 가져가시라고 적어놓는데, 티켓 유형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작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에픽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하이티켓, 버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픽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에픽은 가장 상위 단위이고 에픽을 해야 로드맵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기간까지 설정해서. 뭐 티켓 유형이 여러 개가 있구나. 저거에 따라 활용 방법이 좀 다른 게 있고, 아까 측정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해고 얘기하면서. 측정을 어떻게 하냐. 측정이라면 좀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티켓이어도 요건 3일 걸리고 요건 한 2시간이면 되는 작은 티켓이야. 근데 다 하나의 티켓이니까. 그럼 이게 과연 동등하게 측정이 되는 게 맞아? 하면 스토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티켓은 며칠짜리 업무입니다. 몇 시간짜리 업무입니다. 다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스토리 포인트로 더 세세하게 측정할 수 있고, 워크타임은 내가 스토리 포인트를 한 10 줘서 10시간짜리 업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2시간이 걸렸네 하면은 그걸 또 비교해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예상과 실제 걸린 시간. 그럼 워크타임은 실제 걸린 시간입니다. 그럼 왜 예상보다 오래 걸렸나를 회고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낮았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회사에서 회고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블레임하는 회고는 안 좋기 때문에 회고할 때는 이 사람이 퍼포먼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뭐 회의가 많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개인적인 신상에 좀 문제가 다른 문제, 뭐 예를 들어 가족 문제가 생길 때 퍼포먼스가 낮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익스큐즈가 되는 거라.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고의 이유를 찾는 거죠.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회고를 합니다. 지라를 통해서. 지라 말고도 딴 것도 다 가능한데 제가 딴 건 잘 몰라가지고 지라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협업 도구를 쭉 소개를 드렸어요. 좀 많죠? 내용이 따라오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겠죠? 질문도 좀 이따 많이 받을 거니까 또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자,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 가지에 대해 얘기할 건데, 커뮤니케이션 도구란 뭘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메신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메신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카카오톡이죠. 저도 많이 써요, 당연히. 한국인인데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카카오톡의 기능이 뭘까 하면 개인톡과 단체톡이 있죠. 근데 회사에서는 개인톡, 단체톡 정도로는 또다시 이 니즈가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왜 만족이 안 되냐면 일단 이 대화의 히스토리가 쌓여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했었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히스토리가 그렇게 오래오래 쌓여서 잘 보관될 수 있느냐, 서버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검색이 용이해야 돼요. 검색이 그냥 메시지 검색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어? 어떤 파일을 올렸어? 어디에서 말했어? 어떤 내용을 말했어? 다 검색이 돼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그런 기능도 카톡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텍스트로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스 대화를 할 때도 있고 화상 통화를 할 때도 있어야 돼. 그거 메신저 안에서 다 됐으면 좋겠는데. 또는 게스트도 있어요. 우리가 외주 용역을 쓴다고 해봅시다. 우리 팀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채널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 100개 외부 인력이 다 들어와. 그럼 이제 회사 정보 다 털리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몇 개의 채널만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게스트라는 권한 관리가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외부 플랫폼이랑 좀 연동을 해서 예쁘게 쓰고 싶은데 그런 것도 카카오톡에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기업용으로는 어쨌든 한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메신저들이 많아요. 요거 말고도 이제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슬랙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 있고 슬릿이라고 저것도 이제 한국 앱인데 이제 저 세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슬릿은 안 써봤고 슬랙이랑 팀즈를 써봤거든요. 팀즈를 쓰는 이유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오피스거든요. 오피스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팀즈 써봤지만 저는 그냥 슬랙을 추천드립니다. 슬랙이 항상 좋았고, 그런 슬랙이
무엇일까?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능들이 있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채널, 비공개 채널, DM, 스레드, 파일 공유, 그리고 허들이라고 보이스 하는 게 있고 검색이 잘 되고 외부 연동도 되고 봇도 붙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슬랙보다 디스코드가 더 익숙하시죠? 학생분들한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디스코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많이 유사한데 그럼 둘이 뭐가 달라요? 하면 디스코드는 커뮤니티용에 더 적합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팀이 아니라 좀 모르는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런 기능 쓰고 싶어 하면 디스코드를 쓰는 것 같고 원래는 게임 방송용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된 것 같고 슬랙은 좀 더 회사 내에서 우리 한 팀이잖아 라고 이제 좀 더 보안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능이 그래서 디테일하게 다른 게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사해요. 기능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공개 채널은 뭐냐? 모든 팀원이 접근이 가능한 대화예요. 공개 채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우리 슬랙 같은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단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비공개 채널은 그냥 카카오톡의 빈통이랑 똑같아요. 비공개 채널이나 DM이나 그래서 가려져 있는 거고 스레드로 넘어가면은 여기 누군가 이제 말을 했죠. 말을 한 다음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메시지에 댓글로 대화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유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채팅과 메신저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 톡에서. 개인, 그냥 우리끼리 하는 사적인 톡에서도 그런데 기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이제 튀어나오겠어요. 한 채널에서. 그래서 그 스레드별로 대화하는 거를 계속 습관화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스레드 엽니다 하면 그 스레드에 댓글로 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순에 관련 없이 그 주제에 관련해서 한 스레드에 모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좀 묶여서 보기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또 있고 허들은 그 보이스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하다가 딱 누르면은 짠 하고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메신저에서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보이스, 화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줌 써도 돼요. 줌 써도 되고 구글 행아웃 써도 되고 아무나 상관없어요.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대화하던 그곳에서 바로 보이스를 한다는 건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편리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요 허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팀원을 좀 더 쉽게 초대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좀 크죠. 팀원을 쉽게 초대할 수 있는 보이스 미팅이다. 기능적으로는 뭐 다른 거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줌이랑 다른 게 없다. 그리고 검색, 슬랙의 검색이 엄청 강력하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도 메시지, 파일, 채널, 피플이 있는데 뭐 여기 온보딩이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내가 온보딩이라는 단어가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 검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보딩에 메시지를 검색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누가 사람 이름이 온보딩이야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모두 검색할 수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검색을 할 때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from 하고 딱 검색어를 쓰면은 그 누구로부터 나온 말이야를 알 수 있어요. 그 in 하고 검색어를 쓰면 어느 채널에서 나온 말이야. 그럼 이제 from 이승민 in 뭐 general 하고 하면은 이승민이 제너럴에서 말한 거를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디테일하게 검색이 되는 거죠. 전체 검색이 아니라. 그럼 좀 더 검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명령어를 사용해서도 검색의 그 확장을 가져갈 수 있다. 또 슬랙의 제일 큰 이제 혜택이자 좋은 기능인데 외부 연동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외부 이벤트를 슬랙으로 받을 수 있고 슬랙으로 외부 도구에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연동이 다른 앱에서 많이 제공을 하는데 커스텀 봇을 만들 때도 있어요. 이러면 개발을 좀 직접 해야 되긴 해요. 어찌됐든 개발을 해서도 연결이 가능한 API들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슬랙봇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설문,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실무에서도. 우리 뭐 회식 어떻게 할까요? 하면 폴리 바로 올리고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데 설문봇이 있고 도넛이라고 회사가 뭐 100명 되고 200명 되고 하면 서로 팀원들끼리 잘 모르게 되잖아요. 우리 너무 서먹서먹해. 가끔씩은 랜덤으로 다른 팀원들이랑 밥이나 먹자. 이렇게 랜덤으로 매칭해주는 앱입니다. 도넛이라고 있고 뭐 지라나 깃허브 오늘 소개했던 플랫폼들도 다 슬랙 앱이 있어요. 그래서 지라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깃허브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슬랙 우리가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압도적으로 메신저거든요.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
메신저 내에서 바로바로 지라 업무와 기타 업무를 간단한 거 정도는 볼 수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수 연동해서 명령도 내리고 알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슬랙이 다른 도구와 연동이 되게 뛰어나다. 그래서 뱅샐러드에서 이제 썼던 사례를 하나 공유드리면, 이건 커스텀 봇이에요. 개발을 좀 많이 한 건데 슬랙이거든요. 슬랙에서 저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은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배포를 뭐 어디 젠킨스에 가서 한다거나 기타 액션 쓰긴 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AWS 들어가서 이미지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슬랙에다가 디플로이먼트 커밋 샤 아이디 딱 치면은 저 커밋으로 배포가 다 자동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슬랙으로 배포까지 완전히 자동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메신저에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뭐 슬랙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팀즈든 뭐든 간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우리가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도 하고 봇이랑 이제 연동해가지고 다른 도구도 커뮤니케이션을 메신저 내에서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하나의 메신저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핵심입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왔어요.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이거 안 쓸 거야? 하면 땡이거든요. 우리 이거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더 잘 커뮤니케이션 할까? 이제 제가 엄청나게 자주 말하는 것 중 하나인데, 회사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IT 기업에서, 제조업은 좀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IT 기업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건비예요. 그럼 그 인건비를 쓰는 비용은 뭘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말을 하는 이 한순간순간이 회사에서 되게 비싼 비용이에요. 우리가 말없이 개발하고 있을 때가 가장 싼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말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논의나 회의하는 거를 되게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회의를 걸었다? 이 인건비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절약을 할까?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회의해야 되잖아요. 논의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 그럼 절약을 하는 방법은 대화를 재활용한다. 아니면 비동기로 소통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명한 대화 또는 문서, 메신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드리면은, 투명한 대화의 의미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재무 일을 한다거나 인사팀 관련 일을 해서 예민한 정보가 있으면 비공개 채널로 가야죠. 뭐 그런 익스큐즈는 언제나 있지만, 그래서 디폴트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업무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가지고 지금 얘한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구두로 말을 해.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세상 사는 일이 항상 이제 룰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해서 말을 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구두로 할 때 공개적인 곳에 나중에라도 기록을 해놓습니다. 저는 꼭 그렇거든요. 뭐 언제 누구랑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화였습니다 라고 기록 꼭 남겨놔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눈 대화를 투명한 곳에 최대한 이렇게 공개해 놓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기록된 대화를 동료가,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는 묻지 않고거든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개를 해놓으면은 그냥 근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모르니까 이 대화가 있었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 스레드 링크 다 딸 수 있어요. 그냥 그 링크 보내주는 거죠. 여기 가서 대화 보고 파악해라. 내가 내용을 안 말해줘도 이제 알아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명한 대화를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비용적인 얘기를 했는데, 투명해지면은 비용 말고 또 다른 효과도 있어요. 일단 신뢰가 생깁니다. 왜냐면 누가 무슨 일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쟤 무슨 일 하는구나. 쟤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신뢰가 일단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료끼리 서로 돕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팀원끼리는 열심히 이제 서로 대화를 보겠지만 다른 팀원들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팀원이 지나가다가 보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는 저거 내가 더 도와줄 수 있겠는데, 발견하고 더 도와줄 수 있겠죠. 만약 자기들끼리 대화를 했다면 모르니까 못했겠죠. 그래서 동료끼리 서로 돕기도 좋다. 투명한 대화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곳에서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줄이는 또 제 엄청 중요한 룰 중에 하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회의죠. 회사에서 항상 우리 회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회의를 줄일까요? 많이 논의를 하는데, 회의 전에 회의록을 한번 먼저 쓰시면 회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주제는 다들 공유가 되고 들어오긴 해요. 우리 이거에 대해 논의할 거예요 정도는 아는데, 그 디테일한 안건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테일한 안건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 이런 디테일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회의든 간에. 그거를 회의록으로 먼저 쓰고 팀원들한테 쫙 뿌리고 읽고 오셔도 좋고, 근데 회사 일 하다 보면 회의록 읽고 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이제 자리에 앉잖아요. 예를 들어 3시다. 3시에 딱 다 같이 앉았어요. 그럼 회의록 먼저 쓴 거를 5분 동안 우리 그냥 읽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사실상 회의는 3시 5분에 시작하는 거죠. 3시에 와서 다 같이 5분 동안 이제 말없이 잘 읽은 다음에 3시 5분에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요. 다들 이해를 더 양권에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니까. 근데 안 그러면은 우리 이 회의를 왜 했냐면 하면서 배경 설명만 구두로 하면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5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회의록을 먼저 쓰고 공유하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회의 내용 결론은 꼭 기록해서 히스토리에 남겨야 된다. 여기 묻지 않고 또 나왔죠. 물어보지 말아라. 우리 회의하면은 항상 문서로 결론 남겨놓고 이제 이거 참고하십시오 이제 던져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기서 이 팀에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론이 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뱅샐러드에서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테크스펙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 뱅샐러드 테크스펙이라고 검색하면 블로그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 가져온 거고, 그래서 기획이나 개발 전에 문서로 설계하는 거, 회의도 회의 전에 문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획이나 개발 전에도 문서로 우리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기능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A, B, C 3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이러하니까 A 방법론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설계 과정을 전부 다 문서로 쓰고 개발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말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로 개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되게 느리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문서를 안 쓰고 개발을 하면은 개발자들끼리 한 기능을 혼자 개발하지는 않거든요. 회사에서 한 2~3명 정도, 뭐 많으면 5명 정도 한 기능에 개발자가 투입이 되면은 5명끼리 대화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이 문서가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문서 보면 되잖아. 문서 보면 우리 어떤 설계로 어떤 이유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무리 우리가 구두를 얘기했어도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한 내일만 돼도 까먹습니다. 그냥 몇 시간만 지나도 우리 왜 그렇게 결정했더라? 라고 서로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문서에서 보고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항상 기록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비용의 큰 것 중에 하나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전산전자공학부나 뭐 컴공 다니신 분은 OS에서 이제 하기도 하겠지만, 사람에게도 컨텍스트 스위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과제를 하다가, 컴공 과제를 하다가 그 영어 과제로 갑자기 바꿔야 돼. 이걸 5분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문맥을 바꾸는 거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은 이 문맥을 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집중했어. 근데 갑자기 누가 톡톡 치면서 근데요, 제 일 좀 봐주세요. 일단 짜증부터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중이 되게 끊기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근데 또다시 커뮤니케이션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일하는 도중이어도 중요한 소통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앨 수는 없는데 어떻게 줄일까? 그럼 비동기로 소통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동기 소통이 뭐예요? 하면은 시간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나 메일 같은 게 대표적인 비동기 소통의 방식이고, 전화 또는 대화 같은 건 동기적 소통이죠. 왜냐면 우리 같은 시간에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동기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도 메시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이거 어느 정도 이제 한 텀 마무리됐어 라고, 그럼 이제 메시지를 확인해 볼까? 라고 내 흐름에 맞춰서 일할 수 있겠죠. 내가 준비됐을 때 협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준비가 일주일 걸려고 일주일 동안 답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를 이제 적절히 그 텀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야겠죠. 메시지에 어느 정도 빠르게 답변하면서 내 일에도 집중을 할 수 있는 워크 스타일은 각자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소통으로 나의 업무 흐름을 지키고 동료의 업무 흐름도 존중을 해달라.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또 많이 줄어들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큰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인데 간단하게 문화 하나 더 캘린더 문화로 좀 예시 겸 해서 소개해드리면 몇 시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회의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 대화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 비쌉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업무 일정을 회사 캘린더에 다 공개해놔야 돼요. 그냥 모두가 볼 수 있게, 검색하면 볼 수 있게. 그럼 동료 일정을 또다시 나왔죠? 물어보지 않고 캘린더로 확인하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시간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제 캘린더 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제 일정도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시간이 되는지 저도 몰라. 그러니까 캘린더 보고 당신이 알아서 비어있으면 넣고 안 비어있으면 넣지 마. 그래서 내가 거기가 만약 비어있는데 내가 거기에 일정이 있었다? 그럼 내 잘못이야. 그래서 무조건 투명하게 하는 게 저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투명한 상태를 통해서 비동기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캘린더 문화가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모든 도구와 문화에 대한 내용 마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마무리는 사실 그냥 오늘 대부분 학생인 걸로 알고 있어서 학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좀 강의하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개발, 디자인, 기획을 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니까요. 잘하고 싶어 할 때니까. 그럼 이거 정의가 뭘까? 좋은 코드를 짜는 거? 뭐 이쁜 UX 가이드 만드는 거? 정책을 잘 짜는 거? 맞습니다. 이거 다 너무 맞는 말인데요. 회사에서는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저 업무 역량도 너무 중요한데 함께도 일을 잘해야 돼요. 협업 역량도 역량이다 라고 보거든요. 실무만 잘한다고 일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일을 잘하려면 아까 전에 뭐 도구들 쭉 얘기 드렸고 문화도 얘기 드렸고 했는데 너무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진짜 문화, 도구, 커뮤니케이션, 목표 어떻게 짜? 우리 학습 어떻게 할 거야? 내 지식을 나만 가지지 않고 팀원들한테 공유도 해야 돼. 오늘 안 말씀드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떡하지? 나 취업하려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사 가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배우면 되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렇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개발을 조금 더 잘하는 거는 회사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이 멋있는 젊음의 시기를 이것저것 많이 도전하시고 경험하시면서 내가 뭐 좋아하는지 찾는 게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학생 수준에서 개발 조금 더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취업이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세션은 제가 이거 다 녹화 중이거든요. 제 걸로. 그래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구독해달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QR코드 찍어가지고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세션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